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갈비찜 접시를 식탁에 올리자마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을 힐끗 보니 남편 민준이었다. 이 시간이면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야 할 텐데. 여보세요? 나는 급히 손을 닦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날씨를 얘기하듯 태연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가족 전부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 비행기 표랑 호텔은 내가 다 예약해놨고. 순간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렸다. 그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호 씨랑 여자친구, 고모님이랑 사촌동생까지? 딱 6명이네.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예약한 빌라는 방이 3개뿐이라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성껏 차린 2가지의 메인 요리와 국, 전부 민준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식탁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들은 내 기대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운명이었다. 그렇구나. 그럼 다들 재밌게 놀다 와.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이해심이 깊다니까.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분명했다. 아,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마당에 있는 꽃들, 물 주는 거 잊지 마. 내 다육이들도.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것이 마치 내 눈 속에서 꺼져가는 빛과 같았다. 벌써 3번째, 결혼 3년, 매년 떠나는 가족 여행에 나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첫 해에는 내가 유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멀리 가는 건 무리라고 했다. 2번째 해에는 내일이 바빠서 휴가 내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올해는 심지어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우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갑자기 손목이 떨리면서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 조각들이 지금의 나와 이렇게 닮았을까.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산산조각 나는 이 결혼 생활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시댁 가족 카톡방이었다. 어머님의 메시지였다. 얘들아, 올해도 제주도로 결정했다. 수요일 출발이니 다들 선크림 꼭 챙겨라. 제주도 요즘 엄청 덥단다. 뒤이어 환호하는 이모티콘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나는 가족 전부라는 2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정의 속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외부인, 무급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작년에 부산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동생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어머님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중앙에 앉아 계셨고 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 계셨다. 그 옆에는 사촌 동생과 당시 민호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7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로는 푸른 바다와 흔들리는 야자수가 보였다. 그날 나는 집에서 홀로 고열에 시달렸다. 민준에게 전화하니 그는 약 먹고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지금 스쿠버 다이빙 중이라 신호가 잘 안 잡히네. 끊는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주저앉아 바닥에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절친 지원의 영상 통화였다. 나는 얼굴을 닫고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우리 로펌에 진짜 진상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지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너 왜 그래? 눈이 빨갛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양파 썰다가 눈이 좀 매워서.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됐거든. 내가 너를 10년 넘게 본 게 장식인 줄 알아? 지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준 그 자식이 또 너한테 무슨 짓 했지? 지원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 내 위장은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몇 마디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 그냥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웃음거리? 내가 보기엔 박민준 그 집안이 웃음거리인데.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들은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나는 침묵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3년 전
그 화려했던 결혼식에서 민주는 무릎을 꿇고 내게 행복을 약속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서연아, 지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 혼전 재산 계약서 썼던 거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한 달 전의 일이었다. 민주는 갑자기 혼전 재산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게 자기 집안의 전통이라고 했다. 당시 마음은 불편했지만 내가 그의 집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명했다. 네 명의로 된 그 빌라는 소유권이 명확해? 그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혼수인데 혼전 재산으로 내 단독 명의로 등록했어.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왜 갑자기 물어봐.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야. 그냥 네 자신을 좀 더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아, 다음 주에 그 집 식구들 여행 간다며.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을래?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나는 지원의 호의를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민준이 정성껏 가꾼 마당의 잔디를 바라보았다. 이 빌라는 우리가 결혼할 때 산 집이었다.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민준의 집은 아주 적은 금액만 보탰으면서 등기부등본에 민준의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고집했다. 남자는 체면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씻고 침대에 누웠다. 민준은 오늘 밤도 야근이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반년 전부터 그의 야근은 점점 잦아졌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하고 싶은 걸까? 지난 3년간 나는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에게는 세심하게 신경 썼고 심지어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까지 참아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시댁 카톡방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점점 잦아지는 남편의 외박, 그리고 매년 나만 쏙 빼놓고 떠나는 가족여행. 휴대폰이 반짝였다. 민준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자기, 아직 안 자? 다음 주에 나 없으니까 문단속 잘하고. 아, 어머님이 제주도 특산품 선물하신다고 하네. 내일 선물 포장 상자 좀 사서 미리 갖다 드려.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날 정도로. 됐다. 정말 이제는 됐다. 이서연, 언제까지 스스로를 속일 셈이야? 나는 눈물을 닦고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시간 돼?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어떤 것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나는 알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실로 스며들었다. 눈을 떴지만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민주는 어젯밤에도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 벌써 7번째 야근이었다. 나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수많은 원피스들을 지나 손가락이 단정한 투피스 정장에서 멈췄다. 오늘은 일부러 깔끔한 정장을 골랐다. 민주는 내가 원피스를 입어야 현모양처 같다고 말하곤 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29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가의 잔주름과 칙칙한 피부는 지난 3년간의 억압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파운데이션으로 어젯밤 우는 적을 가렸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지원의 트레이드마크인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다. 양손에는 커피 2잔과 빵 냄새가 풍기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너 아침 안 먹었을 줄 알았지.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내 손에 음식을 쥐어주었다. 설탕 뺀 아메리카노에 우유 추가,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이야. 진한 커피 향에 코끝이 젖었다. 이 도시에서 내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카페 사장님을 제외하면 지원뿐이었다. 민주는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 작년 가족 모임에서는 맛있다며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내게 덜어주기까지 했다. 말해봐. 무슨 법률 상담인데? 지원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내뱉었다. 만약에 내가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원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녀는 빠르게 몇 개의 파일을 열었다. 일단 너희 두 사람의 재산 상황부터 명확히 해야 해. 네 명의로 된 빌라가 있다고 했지?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 내주신 혼수야. 내 단독 명의로 등기했었어. 그런데 결혼 후에 민준 씨가 자기 이름도 넣어달라고 계속 졸랐어. 체면 때문이라고. 그래서 넣어줬어. 지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언제?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그땐 매일같이 들볶았어. 동료들 와이프는 다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해줬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회사에서 창피하다고. 내가 마음이 약해서 동의했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혼전 재산이고 계약금을 네가 냈으니 그 부분과 가치 상승분은 내 몫이야.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냈어? 대부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냈어. 한 1억 원 정도. 민준 씨 집에서는 2천만 원 정도 보탰고. 증빙 자료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테리어 계약서랑 결제 영수증 전부 잘 보관하고 있어. 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증거 수집이 필요해. 박민준 씨 수입 상황은 정확히 알아? 그 질문에 나는 멍해졌다. 민준의 수입이라. 결혼 후 우리는 각자 돈을 관리하는 각자 관리 방식이었다. 그는 내게 대략적인 숫자만 말해줬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될 거야. 매달 나한테 생활비로 150만 원씩 주고. 다른 비용은 각자 부담했어. 지원의 눈썹이 거의 수직으로 섰다. 뭐? 결혼 3년 차인데 아직도 각자 관리라고? 그럼 빌라 대출금은 내가 내고 있어.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준 씨는 자기 돈은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이서연, 지원이 책상을 내리쳤다. 너 사기당한 거야. 알아? 이건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내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나 자신조차 우스웠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급 빌라에 살며 외제차를 모는 사모님이지만 실상은 괜찮은 코트 한 벌 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처지였다. 반면 민주는 자기 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짜리 옥팔찌를 아무렇지 않게 사줄 수 있었다. 그 자식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해. 지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사람 컴퓨터나 서류에 접근할 기회가 있어? 서재는 항상 잠겨 있어. 중요한 고객 자료가 있다고 했거든? 나는 문득 뭔가가 생각났다. 하지만 나한테 비상 열쇠가 있어. 그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 볼 수 있을 거야. 조심해. 섣불리 움직이다가 들키면 안 돼. 지원이 당부했다. 핵심은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기록,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외도 증거. 혹시 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외도.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 가능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원이 떠난 후 나는 서재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쥐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의 개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오늘 나는 그 규칙을 깨야만 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렸다. 문을 열자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의 법률 서적들은 키 순서대로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먼저 서랍을 확인했다. 윗칸에는 평범한 업무 서류 몇 개, 가운데 칸에는 앨범 몇 권이 있었다. 무심코 펼쳐보니 민준과 그의 가족 사진들 뿐이었다.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겨우 몇 장에 불과했다.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책장 뒤 작은 금고에 눈길이 멈췄다. 작년에 민준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한다며 사온 금고였다. 나는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보았다. 틀렸다. 그의 생일. 역시 틀렸다.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맨 위에는 등기부등본 한 부가 있었다. 펼쳐보니 놀랍게도 바로 내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었다. 하지만 소유자란 애는 박민준, 이서연 공동 소유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했다. 처음에는 이름을 추가하는 수준인 지분 공동 소유였는데 계속 찾아보니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왔다. 민준의 계좌 잔고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가 말한 2억 원이 아니라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게다가 매달 유나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고정적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맨 아래에는 정교한 벨벳 보석함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영수증에는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었다. 구입 날짜는 작년 내 생일이었지만 내가 받은 생일 선물은 성에 없는 장미 꽃다발이 전부였다. 상자 밑에는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민준이 어떤 젊은 여자와 리조트 수영장 옆에서 끌어안고 있었다. 둘은 커플룩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내 사랑 유나와 함께 제주에서 2024년 8월 바로 작년에 그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주였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수많은 야근, 성의 없는 말투, 불분명한 지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나는 하마터면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이었다. 자기야, 나 오늘 저녁 못 먹어. 회사 회식 있어. 나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주목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 식탁에 앉아 있었고 렌즈에는 맞은편에 와인잔과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만 찍혀 있었다. 배경을 확대하자 유리창에 비친 모습에서 그와 긴 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모든 의심과 자기 부정이 답을 찾았다. 나는 의심이 많거나 예민한 게 아니었다. 그저 속고 있던 바보였을 뿐이다. 나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지원에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잠근 뒤 서재를 나섰다. 밤 10시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그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기, 아직 안 잤어? 그가 다가와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당신한테서 향수 냄새나. 싫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접대하느라 그랬지. 자기야. 어쩔 수 없이 좀 묻었나 보네. 그 클라이언트들이 향수를 엄청 뿌려대서. 그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유나라는 분도 클라이언트야?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술 기운이 절반은 날아간 듯 했다. 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매달 그 클라이언트를 몇 번이나 접대해야 한다니? 참 힘들겠네.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내일 어머님들일 제주도 특산품 선물 상자 사러 가야 하잖아. 잊지 않았지?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문을 닫고 나는 문에 기댔다. 밖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발소리와 전화로 속삭이는 목소리. 분명 그 유나라는 여자에게 알리고 있을 터였다. 휴대폰이 밝아졌다. 지원의 메시지였다. 증거 잘 받았어. 이걸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네. 내일 로펌으로 와. 자세한 얘기하자. 이번엔 무조건 내 말 들어. 나는 라고 답장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과거의 이서연이라면 이 일로 베개를 눈물로 적셨겠지만 지금의 나는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 옆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가 일부러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는 척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준 씨,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번에 제주도 가면 어느 호텔에 묵어요? 그의 몸이 확연히 굳어졌다. 아, 그냥 평범한 리조트야. 회사 제휴 맺은 곳. 그래요? 나는 비웃었다. 또 제주 신라 호텔은 아니겠죠? 거기 수중 빌라는 엄청 비싸다던데.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너 나 뒷조사했어? 뒷조사? 나는 몸을 돌려 그와 마주했다. 달빛이 비쳐 그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 페이스북, 나 차단하는 걸 잊었나 봐요? 작년 11월 8일 제주 신라 호텔 체크인. 사진 속 까르띠에 목걸이 참 예쁘던데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서연, 네가 감히 내 휴대폰을 훔쳐봐? 당신이 바람 피운 거에 비하면 내가 휴대폰 좀 본 게 뭐 대수예요?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등을 켰다. 결혼 3년, 생활비 각자 부담. 나는 바보처럼 당신네 식구들 시중 다 들었는데 결과는 당신이 밖에서 여자를 키우는 거였네. 박민준 씨, 정말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베개를 집어 벽에 힘껏 내던졌다. 그만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매일 집에 오면 니그 죽상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유나는 너보다 100배는 다정해. 남자를 즐겁게 해줄 줄 안다고. 나는 그의 광적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문득 너무 우스웠다. 이 남자가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남자라니. 바람을 피우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남 탓을 하는 비겁한 인간.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내가 가볍게 말했다. 당신은 그 유나라는 여자 찾아가고 나는 내 편안한 인생 살고 이혼. 민주는 웃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비웃었다. 꿈깨. 이 빌라 절반은 내 거야. 이혼하면 넌 뭘로 먹고 살 건데? 네. 그 조그만 회사 월급으로는 집 대출금도 못 갚잖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는 이미 다 계산해 두었던 것이다.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죠. 민주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다시 누워 등을 끄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당혹스럽고 분노에 찬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서연. 마침내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 빌라 내가 진작부터 찜해뒀어. 우리 민호 결혼하는데 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온 가족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내 것을 먹고 내 집에서 살고 결국에는 내 집을 빼앗아 시동생 장가 보낼 생각까지. 민주는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동이 트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필요한 몇 가지 물건과 중요 서류들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원에게 전화했다. 지원아, 나 결심했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전화기 저편, 지원의 목소리는 투지로 가득했다. 그래야지, 로펌에서 기다릴게. 전쟁은 시작됐어.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백미러를 통해 내가 3년간 살았던 빌라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이번에는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지원의 로펌은 강남의 한 유리 건물 28층에 있었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지원이 출력해놓은 모든 증거 자료가 놓여 있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지원이 안경을 고쳤었다.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박민주는 지난 2년간 유나라는 여자에게 총 4억 6,800만 원을 이체했어. 이건 명백한 공동재산 탕진 행위에 해당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 차가운 숫자들을 쓸었다. 4억 6,800만 원. 내 2년치 연봉이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다니.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지원이 서류한 뭉치를 펼쳤다. 박민준의 신용기록을 조회해봤어. 3개월 전에 10억 원을 대출받았더라고. 목적은 주택 수리. 하지만 너희 빌라는 최근에 수리 계획이 없었잖아. 10억?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너한테 말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지원이 냉소했다. 그 돈은 계좌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5번에 걸쳐 유나에게 이체됐어. 내 생각에 그 자식, 그 여자한테 집 사준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그럴까? 가능성이 높아.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니야. 이걸 봐. 그녀는 전자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민준과 동생 민호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원이 설명했다. 이건 내가 특별한 경로로 입수한 거야. 법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쓰긴 어렵지만 걔네 계획을 알기엔 충분해. 형수한테 빌라 담보대출 얘기는 했어? 민호가 물었다. 아직. 이번 여행 다녀와서 말하려고. 요즘 좀 이상해. 유나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해? 나랑 여자친구가 본 신혼집 다음 주에 계약금 걸어야 하는데. 뭘 서둘러. 그 빌라에 내 이름도 있잖아. 걔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 정 안 되면 엄마더러 나서라고 하면 돼. 걘 엄마 말은 잘 듣잖아.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가슴이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그들은 내 빌라를 담보로 시동생 신혼집을 사줄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공동 소유 재산은 담보 설정 시 한쪽만 동의해도 가능해. 지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걔네가 먼저 행동하면 네가 아주 불리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냥 눈 뜨고 당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지원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해. 계약금은 네 부모님이 내셨고 인테리어 비용도 대부분 네가 냈잖아. 전부 증빙 자료도 있고. 박민준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걸 주장해서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지원아, 만약에
만약에 등기부등본의 공동소유 자체가 박민준이 위조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의 눈이 빛났다. 증거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해. 처음엔 지분 공동소유였어. 게다가 금고에 있던 등기부 등본의 도장이랑 서명이 좀 달라 보였어.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겠는데. 지원이 흥분해서 책상을 쳤다.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걸 증명하면 담보 설정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박민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우리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나는 몰래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로펌을 나설 때 지원은 내게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내 작은 오피스텔인데 비어있어. 거기서 당분간 지내. 빌라로 돌아가지 마. 박민준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고마움에 그녀를 꼭 껴안았다. 건물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눈이 아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너 어디 갔어?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선물 상자 아직 안 보냈다고. 내일 필요하시다는데. 나는 거의 실수할 뻔했다.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그의 첫 반응은 내가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완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니. 나 지금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선물 상자는 주문해뒀으니까 오늘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바로 배송될 거야. 민주는 분명 당황한 듯했다. 내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래. 알았어. 아, 어젯밤 일은? 어젯밤 일이요?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당신 너무 취했었잖아요. 전부 헛소리만 하고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맞아. 내가 너무 취했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럼 언제 집에 들어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어요. 나는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장 시청 등기과로 향했다. 등기부등본 사본과 신분증을 이용해 나는 빌라의 최초 등기 기록을 성공적으로 열람했다. 역시나 거기에는 지분 공동소유, 이서연 70%, 박민준 30%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민준이 어떤 수단을 써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미였다. 나는 기쁜 마음을 억누르고 즉시 사진을 찍어 지원에게 보냈다. 대박 발견. 그 자식 공동소유 형태 위조했어. 이번에 끝장났어. 지원이 빠르게 답장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 위조된 등기부등본 원본을 손에 넣어야 했다.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분명 더 철저하게 숨겨놓을 테니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에 한 번 더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오후 4시, 나는 민준이 회사에서 회의하는 시간을 틈타 빌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거실이 뒤죽박죽이었고 내 화장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은 흔적이 분명했다. 나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민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부러 문을 시끄럽게 닫았다. 여보, 나 왔어요. 위층에서 당황한 듯한 소리가 나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 왔어. 나 서재에서 서류 좀 찾고 있었어.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서재 문을 밀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서서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이마에 땀방울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당황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아, 회사에 별일 없어서 일찍 왔지.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저기, 우리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봤어? 회사에서 대출 좀 받으려는데 서류가 필요해서. 역시나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다. 금고에 있지 않아요? 찾아봤는데 없어. 민준이 초조하게 말했다. 혹시 다른 데 둔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나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아, 지난달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주 정보 갱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복사하러 가져갔다가 맞다. 우리 엄마 집에. 엄마가 등기부등본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맡겨두고 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줘? 엄마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되물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도 있는데
내 친정에 두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마에 핏줄이 꿈틀거렸다. 당장 가서 가져와.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엄마 여행 가셨어요. 다음 달에나 오시는데. 내가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급해요? 그럼 당신 명의로 된 그 작은 오피스텔로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민주는 실제로 혼전 재산으로 자기 명의의 작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셀을 주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자기 재산에는 손대기 싫어했다. 됐어. 내가 다른 방법 알아볼게.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러다 문득 뭔가를 떠올렸다. 아,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정말 기억 안 나? 말 많았죠. 유나 얘기도 하고 제주도 얘기도 하고 목걸이 얘기도 하고. 나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갑자기 웃었다. 농담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골아떨어졌잖아요. 민준의 안도하는 표정이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자기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지. 이번 여행 다녀오면 우리 둘만의 시간 갖자. 나는 그의 팔을 교묘하게 피했다. 얼른 짐이나 싸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 타야 하잖아요. 민주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10중 8구 유나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즉시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책장 맨 위칸의 두꺼운 형법책 속에서 그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찾아냈다. 나는 재빨리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떠나려는데 책상 서랍 속 봉투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열어보니 놀랍게도 이미 작성된 담보대출 계약서였다. 빌라의 감정가는 120억 원, 대출금은 80억 원, 목적은 가족 공동투자라고 적혀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대출자 서명란에 내 서명이 진짜처럼 위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분명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민준이 내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원위치시켰다. 서재를 막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내일 선물 상자 확실히 오는 거 맞지? 금박 입힌 고급 상자로 해야 한다. 실수하지 말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나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명령했다. 우리가 여행 간 동안 집에 있는 화초들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거 잊지 마라. 민준이 다육이들 비싼 거야. 아, 냉장고에 내가 담가둔 장아찌. 다음 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꺼내서 햇볕에 말려놓고. 나는 대충 대답하며 시계를 보았다. 이미 밤 10시,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지원의 오피스텔로 가기 위해 빌라를 나섰다. 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내게 충고를 듣지 않았다며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족은 항상 네 편이다. 그 빌라는 원래 네게 준 것이니 절대로 박씨 집안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바보 같은 딸,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왜 일찍 말하지 않았니? 전화를 끊고 나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택시 뒷좌석에서 엉엉 울었다. 나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뿐이다. 지원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오늘 발견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민준의 범죄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외도, 재산 은닉, 서류 위조, 계약서 서명 위조. 어떤 죄목이든 그가 법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휴대폰이 반짝였다. 민준의 카톡 메시지였다. 자기야, 나 급한 출장이 생겨서 며칠집 비울 거야. 제주도에서 바로 가족들이랑 합류할게. 빌라 일은 다녀와서 얘기하자. 나는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 유나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와줘서 고마워요. 최고의 선물. 첨부된 사진은 까르띠에 팔찌와 한 남자의 손. 그 남자 손목의 시계는 바로 작년에 내가 민준에게 선물한 생일 선물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고 휴대폰을 껐다. 내일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눈을 뜨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지원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지난 3년간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다. 모두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 하나. 왜 전화 안 받아? 나 이제 비행기 타. 집에 문단속 잘하고 있어. 나는 비웃으며 그의 번호와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했다. 침대에서 내려와 냉장고를 열었다. 일중독인 지원의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 진한 요구르트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씻고 나서 나는 커피 한 잔을 타서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젯밤 지원이 보낸 상세한 행동 목록이 있었다. 첫 번째는 모든 개인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여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다행히 내 월급은 민준이 모르는 은행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거의 4억 원을 모았다. 우리 공동 계좌에는 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각자 절반씩. 나는 냉소했다. 민준은 이미 그의 애인에게 4억 6,800만 원이나 보냈는데 나는 은행에 전화해 계좌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시켰다. 이렇게 하면 민준은 여행 중에 돈을 인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빌라였다. 지원의 조언에 따라 나는 신속하게 등기부등본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해야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따라 옛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가 부동산 분쟁에 아주 경험이 많아. 우리가 빨리 박민준을 서류 위조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아빠, 목이 메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해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것을 되찾는 거야. 아빠랑 엄마,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호텔에 있을게. 무슨 일이든 함께 마주하자. 전화를 끊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부모님은 영원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저 하찮은 남자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을 멀리했다니. 준비를 마치고 나는 곧장 등기소로 갔다. 진짜 등기부등본 사본과 신분증을 이용해 나는 성공적으로 분실 신고 절차를 마쳤다. 직원은 새 등기부등본이 영업일 기준 7일 후에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만약 누군가 분실 신고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하면 효력이 없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분실 공고가 나면 기존 등기부등본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집의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거래 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간 동안 아무도 그 집으로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나는 즉시 거래 중지 신청서를 작성했다. 사유란에는 공동 소유자의 서류 위조 혐의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등기소를 나서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빌라는 당분간 안전했다. 민준이 그 위조 등기부등본을 들고 아무리 은행을 돌아다녀도 한 푼도 대출받지 못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자신을 안심부동산의 이대리라고 소개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위탁 판매 의뢰하신 빌라 115억에 사겠다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언제쯤 만나서 협의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 나는 집을 판다고 내놓은 적이 없는데. 전화기 저편의 상대방도 당황했다. 하지만 어제 박민준이라는 분이 등기부등본과 이서연 씨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부부가 함께 빌라 판매를 위탁했다고 하셨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민준 그 자식은 내가 분실 신고를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던 것이다. 들으세요, 이 대리님.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 위임장은 위조된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분실 신고되었고 새 등기부등본이 발급 중입니다. 만약 귀사해서 절차를 어기고 일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서한을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지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불같이 화를 냈다. 박민준 이 자식, 막 나가자는 거네. 서연아, 우리 속도를 더 내야 해. 이제 어떡하지? 내가 물었다. 그 자식,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했을 수 있어. 첫째, 모든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의 빌라의 소유권 분쟁 중임을 통보해야 해. 둘째, 즉시 박민준을 서류 위조 및 계약서 서명 위조죄로 고소해야지.
마지막으로 지원이 잠시 멈췄다. 그냥 그 빌라 팔아버리는 건 어때? 빌라를 판다고? 그 생각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집에는 내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었다. 설계 도면부터 자재 선택, 인테리어까지. 모든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닿아 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곳에 계속 살면서 매일 불쾌한 기억과 마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팔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소유권 전부를 되찾은 후에 현명한 선택이야. 지원이 동의했다. 아, 부모님은 오셨어? 김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에 우리 만나고 싶어 하셔. 오후 3시 호텔 회의실에서 나는 부모님과 김 변호사님을 만났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너무 말랐구나. 김 변호사님은 명석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가 아주 충분합니다. 박민준 씨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의 혐의가 명백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제 재산을 되찾고 싶어요. 이를 형사사건까지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3년 정이 있는데 아직은 좀. 김 변호사님은 내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사소송에 집중하겠습니다. 혼인법에 따라 박민준 씨가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고 혼인기간 중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것은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 시 그는 더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 전략에 합의했다. 먼저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민준 명의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빌라의 소유권 재분할을 요구하고 동시에 민준에게 탕진된 공동재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박민준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시댁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다. 알림을 꺼뒀지만 그들이 올린 사진은 볼 수 있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주는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은 가족 사진, 유나 며느리만 빠졌네. 였다. 나는 거의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랬구나. 민준의 가족 여행은 처음부터 유나를 데려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아내인 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제주 신라호텔에 있어요. 나는 담담하게 휴대폰을 김 변호사님께 건넸다. 사진에는 시간과 장소가 모두 찍혀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고 내게 물었다. 이서연 씨, 언제쯤 빌라에서 짐을 다 빼실 계획입니까? 오늘 가서 짐을 정리할 겁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민준이 감히 애인을 데리고 가족 행세를 하며 여행을 갔으니 나도 더 이상 그의 체면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다. 빌라에 돌아와 나는 체계적으로 개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내 전공 서적들, 드레스룸의 옷과 신발, 부엌에서 내가 세심하게 고른 식기들, 3년의 결혼 생활, 쌓인 짐이 정말 많았다. 짐을 싸는 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렌즈를 통해 보니 낯선 여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혹시 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다. 저는 ABC 은행의 고객관리자입니다. 박민준 씨께서 몇 가지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셔서요. 은행 직원이었다. 민준의 행동은 내 생각보다 빨랐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무슨 서류요? 박민준 씨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빌라 소유권 서류와 이서연 씨의 신분증 원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로 집 안을 훑었다. 나는 분노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민준이 원격 조종으로 은행 직원을 집까지 보내 서류를 빼돌리려 하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여기 없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민준 씨께서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등기소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빌라는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며 어떤 은행이든 담보를 설정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녀의 안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문을 닫고 즉시 주요 은행 신용부에 이메일을 보내 빌라의 소유권 분쟁 중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자산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 신청은 무효라고. 저녁 무렵 나는 마침내 모든 개인 짐을 다 쌌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문 앞에 섰다.
직원들이 상자를 하나씩 트럭에 싣고 있었다. 내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잠시만 문득 뭔가가 떠올랐다. 침실로 돌아가 나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3년 동안 아까워서 참아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는 관리사무소에 열쇠를 맡기며 이사 사실을 알렸다. 빌라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달라고. 관리소장님은 내가 처음 이사 오던 날부터 지켜본 분이었다. 소장님은 머뭇거리며 물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제 그냥 이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소장님,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차를 몰았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가는 길에 지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산 동결 명령 승인됐어. 박민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동시에 신문에 등기부등본 분실 공고도 냈어. 법적으로 효력 발생했어. 나는 고맙다고 답장하고 국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편은 런던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엠마였다. 현재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엠마, 오랜만이야. 엠마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전에 네가 말했던 싱가포르 지사 자리 아직 비어있어? 나는 앞을 똑바로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일주일 후 나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앉아 막 작성된 이혼 소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소장에는 민준의 유책 사유가 상세히 열거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한 것, 서류를 위조한 것, 공동 재산을 탕진한 것, 각 항목마다 확실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서류는 박민준 씨가 묵고 있는 제주도 호텔로 신속하게 송달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내게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은 긴급 임시조치 결정문입니다. 박민준 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민준의 반응은 내 상상보다 격렬했다. 법원 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날, 그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신용카드가 동결되어 비행기 표조차 살 수 없었다. 결국 동생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그는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깨워 주었다. 혹시 당분간 피신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됐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내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서 계속 깜박였다. 내가 차단한 후 그가 사용한 N번째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이서연, 너 미쳤어? 민준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날 고소해? 내 계좌까지 동결시켜? 박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말씀 조심하세요. 제 변호사님이 녹음 중입니다. 전화기 저편이 확연히 멈칫했다. 이어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무슨 일이든 앉아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등기부등본 위조하고 대출계약서 서명 위조할 때는 왜 나랑 이야기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애인 데리고 가족 행세하며 여행 갈 때는 왜 나랑 이야기할 생각을 안 했죠? 그건 다 오해야. 민준이 황급히 해명했다. 유나는 그냥 내 먼 친척 동생이야. 가족 사진은 장난으로 찍은 거고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실수한 걸 수도 있어. 우리 가서 고치면 돼. 민준 씨, 나는 그의 서투른 거짓말을 잘랐다. 법정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다. 김 변호사님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막가파로 나올 겁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나 30분도 채 안 돼서 지원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민준이가 부모님 데리고 빌라로 갔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바꾸라고 난리치고 있대. 나와 김 변호사님은 즉시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이 집주인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당신네 관리인들 그 여자한테 돈이라도 받았어요? 관리소장님은 매우 난처해 보였다. 사모님, 이서연 씨께서 정식으로 분실 신고를 하셨고 새 등기부등본이 발급 중입니다. 법적으로 현재는 이서연 씨께서 유일하게 이 빌라에 대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말도 안 돼. 시아버지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 빌라 절반은 내 아들 거야. 이서연이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주도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가족 사진 참 예쁘게 나왔던데요. 세 사람 모두 일제히 돌아보았다. 표정이 가관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보라색으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다. 이서연, 시어머니가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내 아들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김 변호사님이 한 걸음 나서 내 앞을 막았다. 사모님, 행동 조심하십시오. 타인을 폭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을 거두었다. 잘났네, 잘났어.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시댁에 대들어? 이서연. 민준이 어머니를 밀치고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혼하고 내게 속한 모든 재산을 되찾는 것, 꿈깨. 민준이 소리쳤다. 그 빌라에 내 이름도 있어. 네가 다 차지할 생각은 마. 그래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등기소 원본 기록이에요. 빌라는 지분 공동 소유, 내 지분 70%, 당신 지분 30%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당신이 위조한 서류는 이미 범죄 혐의가 있고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마.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당신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담보대출 계약서까지 만들었고 애인에게 4억 6,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 모든 것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돼요. 법에 따르면 당신은 빌라 지분은커녕 나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너를 몇 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히 물어뜯어? 먹여 살렸다고요?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희는 생활비 각자 부담이었어요. 빌라 대출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전부 저 혼자 냈고요. 어머님 아들은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 줬는데 그 돈은 자기 밥값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니?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건 없어. 남자가 가끔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작은 실수요?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서류 위조가 작은 실수예요? 재산 탕진이 작은 실수예요? 애인 데리고 아내 행세시키며 여행 간 게 작은 실수예요? 민준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손에 서류 뭉치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께 저지당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 같았다. 이서연, 날 몰아붙이지 마. 나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널 이 서울에서 못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당사자 협박이군요. 김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민준 씨, 이 녹음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민준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다. 서연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유나랑은 깨끗이 정리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네 말만 들을게. 그의 눈물 젖은 모습을 보니 역겨울 뿐이었다. 한때 나는 바로 이 불쌍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그의 배신과 거짓말을 몇 번이고 용서했었다. 늦었어요, 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이 결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꿈 깨!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나 이 소송 질질 끌 거야. 이혼 소송 3년, 5년 끌어보자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닐 텐데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것은 이서연 씨께서 수집한 당신과 유나 씨가 부부처럼 동거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송금 내역, 친밀한 사진,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 이것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이혼 절차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제지당했다. 두 분도 마침내 이번에는 그들의 귀한 아들이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3일 드릴게요. 나는 일어섰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면 빌라는 내 것, 다른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죠. 계속 소송하겠다면 법정에서 만나요. 하지만 모든 법적 결과를 감당할 준비는 하세요.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햇살이 얼굴에 따뜻하게 비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엠마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은 싱가포르 지사의 상무이사 직책에 대한 채용 제안서였다. 연봉은 현재의 3배였다. 결정하셨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일 정리되면 싱가포르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박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 저급한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나는 멀리 있는 빌라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내 집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건물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3일 후 민주는 약속대로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먼저 시댁 친척들이 번갈아가며 전화에 설득했다. 그 후에는 페이스북에 감성적인 글을 올렸다. 내가 돈 많고 배경 좋은 남자를 만나 변심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마침내 그는 내 회사까지 찾아와 인사과에 내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다행히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사과에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바로 사직서와 싱가포르 회사의 채용 제안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지원은 내가 몇몇 대형 뉴스 사이트에 진실을 밝히는 해명글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준의 외도와 서류 위조 증거 일부를 첨부했다. 여론은 즉시 뒤집혔다. 민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다. 유나의 직장까지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길거리의 쥐신새가 되어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열정적인 네티즌이 유나가 동시에 3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민주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번엔 정말 끝장났네. 지원이 통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준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그가 동생 민호와 함께 내가 짐을 정리하던 빌라로 쳐들어왔다. 함께 죽자고 협박했다. 이서연, 민주는 술 냄새를 풍기며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널 망가뜨릴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다. 형수님, 얌전히 소송 취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형수님이랑 형님이 화해하는 이 영상 내일 온 세상에 퍼질 테니까요. 나는 즉시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다. 거짓 화해극을 꾸며 심지어는 강간까지 꾸밀 수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준 씨,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요? 범죄? 민준이 비웃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범죄야? 내가 알려주지. 오늘 밤 일 끝나면 넌 소송을 취하하든 안 하든 취하게 될 거야. 그가 달려드는 순간 나는 주머니 속 비상벨을 눌렀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동시에 옆집에 매복해 있던 남자 동료 2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민준 형제를 땅에 제압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나는 바닥에 엎드린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주거 침입에 강간 미수까지 한동안 감방에서 지내기에 충분할 거예요.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민호는 울면서 애원했다. 형수님, 다 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이 연극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았다. 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내가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주었다.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울 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게 물었다. 이서연, 나 사랑한 적 있긴 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멸만 남았어요. 경찰차가 멀어지고 비도 그쳤다. 나는 빌라문 앞에 서서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이곳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내일이면 이 집을 정식으로 내놓을 것이다. 다음 주에는 첫 이혼 재판이 열린다. 한 달 후면 싱가포르로 날아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의 문자였다. 딸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쪄놨다. 밥 먹으러 오너라.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나는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길잡이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 첫 이혼 재판 하루 전 나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제주도 여행 중에 위조 등기부등본으로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대부업체가 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이서연 씨,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이십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정중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그는 듣고 나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박민준 이 사람, 제 무덤을 팠군요. 거액의 사문서 위조죄로
최소 3년은 징역을 살아야 할 겁니다. 징역을 살게 된다고요? 내가 물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혼 소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판사님은 박민준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인정할 것이고 재산 분할은 확실히 당신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다. 재판날, 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내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이후 이 이혼 소송은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서연, 힘내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다. 민주는 부모님과 그의 변호사와 함께 늦게 도착했다. 불과 2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퀭했고 안색은 잿빛이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원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송금액이 단순한 사교적 교류였고 유나는 먼 친척 동생일 뿐이라고 변호하려 했었다. 하지만 판사가 친밀한 사진과 노골적인 대화 내용을 보자 그 변호사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등기부등본 위조와 담보대출 계약서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민준 측은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판사가 민준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법정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동생이 결혼하는데 처가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아서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하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탕진했습니까? 판사가 엄하게 물었다. 이런 행위의 법적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비통하게 울다가 법원 경위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휴정 시간에 민준이 갑자기 나를 막아섰다. 서연아, 3년 부부의 정을 봐서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빌라는 너한테 돌려줄게. 그 돈들도 다 필요 없어. 늦었어요, 민준 씨. 나는 그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 스스로 최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날 죽이려는 거야? 그가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몸을 돌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최종 판결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빌라는 내 소유가 되었다. 민준이 유나에게 송금한 4억 6,800만 원은 전액 반환해야 했다. 민준 명의의 예금 중 70%는 내 손해배상금으로 판결이 났다. 그 외에 민준은 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방청석의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 세례 아래, 민준 가족, 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은 영원히 기록되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김 변호사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이서연 씨.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빌라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팔 겁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미 부동산에 위탁해뒀어요.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가서 새 직장을 시작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 박민준 씨의 형사사건은 끝까지 진행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와 어떤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아요.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재산을 반환한다면 고소 취하서를 써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법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속 절차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임시로 빌린 오피스텔에 돌아와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3년의 결혼 생활, 결국 가져가는 것은 캐리어 2개 분량의 짐뿐이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였다. 나는 일일이 감사 인사를 답하고 휴대폰을 껐다. 이 드문 고요함을 즐겼다. 그날 저녁, 지원이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러 왔다. 이야, 박민준 그 자식 이번에 정말 빈털터리가 됐네. 속 시원하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탄산 거품이 혀끝에서 녹으며 달콤한 맛을 냈다. 지원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정말이지, 서연아.
3년 동안 내가 제일 걱정한 게 너였어. 네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알아. 나는 와인잔을 꽉 쥐었다. 가끔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분명히 수많은 징후가 있었는데 왜 애써 눈 감고 넘어가려 했을까? 사랑 때문이지 이 바보야. 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마침내 네가 깨어났잖아.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다. 빌라가 125억 원에 팔렸다는 것이었다. 시세보다 5억 원이나 높은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싱글맘으로 학교와 가깝고 빌라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구매자께서 최대한 빨리 명의 이전 절차를 밟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실까요?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 없어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내일 바로 절차 밟으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했던 그 집이 마침내 과거가 되려 하고 있었다. 명예 이전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한 후 구매자인 우아한 중년 여성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서연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용감하시더군요. 이 집은 제 손에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부동산 거래센터를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빌라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새 주인은 내일부터 입주하니 지금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익숙한 문을 밀고 들어가자 텅 빈 방에는 내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노란 빗줄기를 남겼다. 나는 천천히 방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실. 민주는 내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식탁을 엎은 적이 있었다. 서재. 그는 밤새 야근한다며 실제로는 유나와 영상 통화를 했다. 안방. 그는 술에 취해 부부의 의무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 부엌. 나는 한때 부모님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다. 발코니. 나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정원. 내가 직접 심은 장미는 매년 활짝 피었다. 안녕.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빌라 단지를 나설 때 나는 문 앞에서 민준의 동생 민호를 만났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확연히 놀라더니 이내 재빨리 달려왔다. 형수님, 아니 이서연 씨. 그가 더듬거렸다.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형이 잡혀가고 여자친구 집에서는 파혼하자고 하고 엄마는 고혈압으로 입원하셨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씨 집안이 아직도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면목이 남아있단 말인가. 민호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형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빌라를 담보로 잡으려 한 게 바로 당신 신혼집 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 알아요? 그의 안색이 변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당신 내 가족 정말 뻔뻔하네요. 내가 냉소했다. 당신 형이 감옥 가고 어머니가 입원하고 당신 결혼이 깨진 건 전부 인과응보예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민호는 뒤에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이서연, 이독하고 무정한 여자. 우리 형이 정말 눈이 멀어서 너 같은 거랑 결혼했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오피스텔에 돌아와 나는 마지막 짐 정리를 시작했다. 싱가포르 회사의 인사팀에서는 입사 안내와 집 구하기 팁을 보내왔다. 엠마도 세심하게 생활 필수품 목록을 정리해 주었다. 새로운 삶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날 밤 어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버지는 옆에서 온갖 것을 물어보셨다. 그들은 기어코 나를 싱가포르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치안이 얼마나 좋은데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이번에 그렇게 멀리 가는데 꼭 몸 조심해야 한다. 그럴게요. 나는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 요즘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데요. 부모님 언제든지 저 보러 오실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내가 거의 10년을 살았던 도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원이었다. 서연아, 방금 법원에서 통지 받았어. 박민준 그 자식,
죄 인정했대. 검찰에서 3년 구형했고 변호사 통해서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데 안 만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럴 줄 알았지. 지원이 웃었다. 비행기표는 예매했어? 공항에 마중 나갈까?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야. 마중은 됐어? 나 이별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잘 다녀와. 갑자기 지원의 목소리가 먹먹해졌다. 연락 자주 하고 새 남자 생겼다고 친구 버리지 말고. 그럴 리가 있겠어. 넌 내 최고의 친군데.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자리 잡으면 싱가포르로 초대할게. 밤이 깊었다. 나는 마지막 짐을 다 쌌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1만 미터 상공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눈을 감자 지난 3년의 기억이 슬로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통, 배신, 몸부림, 깨달음. 결국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힘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읽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홀로 걸어야 하는 길이 있고 스스로 닦아야 하는 눈물이 있으며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일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굴욕을 참는 이서연이 아닐 것이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짐카트를 밀고 나오자마자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엠마를 발견했다. 3년 만에 만난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다. 영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 보였다. 서연. 그녀가 달려와 나를 뜨겁게 껴안았다. 너의 새로운 삶에 온 걸 환영해. 엠마는 내가 회사 근처 아파트에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고 정통 바쿠테를 사주었다. 식탁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이혼에 대해 물었다. 나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세상에 그 나쁜 자식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은 지나간 대로 두자. 이제는 앞만 보고 싶어. 새로운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매우 흥미로웠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 이사로서 나는 세계 국가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책임졌다. 바쁜 일상은 내가 과거에 잠길 틈을 주지 않았다. 매일이 충실하고 의미 있게 지나갔다. 한 달 후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민주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이혼 판결을 집행했다. 민준 명의의 예금은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유나도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남편의 등기부 등본 위조 사기, 아내의 결단력 있는 이혼이라는 제목의 국내 신문사회면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민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매우 비참해 보였다. 나는 침착하게 이메일을 닫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주말에 나는 회사가 주최한 말이나 베이요트 파티에 참석했다. 싱가포르 강변의 야경은 불빛으로 화려했다. 동료들은 즐겁게 잔을 부딪혔다. 마케팅 디렉터 잭슨이 샴페인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린, 한국에서 고위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경력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피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3개월이 지나 나는 싱가포르의 생활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다. 일은 궤도에 올랐고 새로운 친구도 몇 명 사귀었다. 가끔 싱가포르의 음식과 풍경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지원은 항상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부러워서 배 아파 죽겠네. 평범한 화요일 아침. 내가 분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한국 지역 번호의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 맞으세요? 한 여성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민준이 엄마예요. 나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였다. 어떻게 내 새 번호를 알았을까? 무슨 일이시죠? 내가 차갑게 물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먹먹했다. 내가 잘못했다. 예전 일은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민준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걔 감옥에서 벌써 2번이나 아팠어. 의사 말이 이대로 가다가는. 사모님, 내가 말을 잘랐다. 첫째, 사모님은 제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둘째, 민준 씨가 감옥에 간 건 자업자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니?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루 부부도 100년의 정이라는데. 민준이가 그래도 네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걔가 감옥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니? 그 사람이 정말 아프다면 교도소에 의료 조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사모님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장을 보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그도 시어머니가 내 번호를 알아낸 것에 매우 놀라워하며 출처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일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한 번의 파문을 일으키고 다시 고요해졌다. 2주 후 나는 링크드인에서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이사님. 저는 X그룹의 인사팀장 이지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국제 경험이 풍부한 마케팅 이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으로 돌아와 발전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X그룹은 한국의 업계 거물이었다. 마케팅 이사 자리는 항상 내가 꿈꾸던 목표였다. 하지만 귀국이라니, 나는 아직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한 곳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답장했다. 현재 제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지아는 빠르게 답장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연봉 20억 원의 스톡 옵션, CEO, 직속 보고입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봉 20억 원, 현재 내 연봉의 2배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지우지 않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내가 싱가포르에 온 지 반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내 팀은 2개의 대형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CEO는 연말회의에서 나를 지명하여 칭찬했다. 엠마는 내가 본 외국인 직원 중 가장 빨리 적응했다며 영주권 신청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귀국 제안은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일이 탐나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이 있는 곳,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과거에 약했던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혼자 센토사 섬에 갔다. 하얀 모래사장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지아에게 이메일을 보내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만약 귀국하면 민준과 그의 가족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지 물었다. 민준 씨는 아직 복역 중입니다.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출소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답했다. 그의 부모님은 지난번 변호사 경고 이후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국내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가정폭력에 맞서는 귀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귀감이라니.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반격한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X그룹과의 면접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영상 면접 후 그들은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직접 만남을 주선할 의향까지 보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이 직접 나와 저녁 식사를 하며 회사의 발전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서연 이사님,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장이 진솔하게 말했다. 당신의 전문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강인함과 용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8개월을 보낸 후 나는 귀국을 결심했다. 엠마는 아쉬워했지만 내 선택을 이해해 주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싱가포르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퇴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CEO가 직접 나서 30% 연봉 인상을 제안하며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자기 구원의 의식을 치러야 했다. 나를 상처 입혔던 곳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귀국 일주일 전 지원에게서 뜨거운 소식이 담긴 문자가 왔다. 유나가 내 전남편 뒤통수 쳤어. 면회 갔다가 다른 재소자 가족이랑 눈 맞았대. 둘이 짜고 박민준 남은 푼돈까지 싹쓸이해서 튀었다고 하네. 통쾌해야 마땅했지만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다. 민준은 온갖 계산을 다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일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때는 10월, 가을의 한가운데였다. 창문 너머로. 나는 푸른 하늘과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을 보았다. 가슴 벅차게 아름다웠다.
짐을 찾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지아에게서 온 환영 메시지였다. 메시지 끝에는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아, 내일 저녁 회사에서 환영 파티가 있습니다. CEO께서 이 기회에 이사님을 팀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실까요? 나는 확인 답장을 보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짐 카트를 밀고 출구로 나섰다. 유리돔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따뜻하게 비쳤다. 이서연,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X그룹의 환영 파티는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 80층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나는 짙은 붉은색의 깔끔한 투피스를 골랐다. 직장 여성의 전문성을 보여주면서도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옷이었다. 이 총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CEO인 박 회장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적당한 힘으로 악수를 청했다. 총괄님 케이스는 저희 MBA 수업에서도 토론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놀랐다. 내 이혼이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다니? 파티가 시작되자 나는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되었다. 박 회장의 아내이자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학자가 내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저는 국립대 법학과 교수인 윤정아입니다. 여성권익연구센터 소장도 맡고 있고요. 서연 씨의 사례는 매우 전형적입니다. 지식인 여성이 어떻게 법률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과찬이십니다.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그때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 몰려 본능적으로 반격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본능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윤 교수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인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 행동으로 법률이 권익 보호에 효과적인 무기임을 증명했죠. 파티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이 총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룹의 법무 고문인진 변호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수줍게 끼어들었다. 혹시 이서연 총괄님 맞으신가요? 자신을 마케팅팀 인턴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내 이야기가 독한 관계에서 용감하게 벗어나는데 큰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총괄님을 보니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내 이야기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박 회장은 특별히 기사를 보내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 총괄님, 이것은 다음 달 아시아 태평양 기업 포럼 참석 초청장입니다. 그룹에서는 총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펼쳐보니 이것은 업계 최고의 포럼이었다. 예년에는 부회장급 이상만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 이건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이 웃었다. 총괄님의 싱가포르 지사에서의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총괄님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번 포럼의 주제와 매우 잘 부합합니다. 변혁의 시대, 리더십의 재창조, 호텔에 돌아와 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싱가포르와는 또 다른 화려함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내 삶은 천지개벽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굴욕을 참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귀감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의 카톡 메시지였다. 어땠어? 귀국 첫날인데 적응할 만해?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나는 활짝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당연하지. 너랑 할 얘기가 산더미야. 다음 날 점심, 나와 지원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다. 이야, 이 총괄님. 이 카리스마는 100m 밖에서도 느껴지겠네. 나는 웃으며 그녀를 가볍게 쳤다. 됐고, 네 얘기나 해봐. 로펌 파트너 승진 경쟁은 어떻게 됐어? 말도 마. 지원이 손을 내저었다. 늙은이들이 아직 내가 너무 젊다고 하지만 그녀는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방금 큰 사건 하나 맡았잖아. 박민준 엄마가 유나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 건 거. 뭐? 나는 하마터면 커피를 뿜을 뻔했다. 또 무슨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유나가 민준의 돈을 사기쳤다고 주장하며 4억 6,800만 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의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나는 그것이 자신의 청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했다. 두 여자는 법정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한다. 지원이 신나게 이야기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여우 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유나는 거꾸로 아들 교육 잘못시켰다고 욕하고, 판사가 보고 어이없어 했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희극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민준과 그의 엉망진창인 삶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었다. 아, 지원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박민준, 모범수로 감형받아서 반년 일찍 출소할 수도 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 아마 다음 달쯤. 지원이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네가 귀국해서 발전하려는 결정에 영향이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쉽게 마주칠 리 없어. 게다가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남에게 당하고만 사는 이서연이 아니야.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이서연이지. 지원이 잔을 들었다. 자,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다음 며칠은 바쁘게 지나갔다. 나는 정식으로 마케팅팀을 인수하고 나만의 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태평양 기업 포럼의 연설문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며 완벽을 기했다. 포럼 당일, 나는 맞춤 제작한 로열블루 색상의 정장을 골랐다. 전문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자 나는 그 안의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며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은 위기 속 리더십의 재창조라는 주제로 X그룹의 마케팅 총괄 이서연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나는 연단에 올랐다. 무대 조명 아래. 나는 관객들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1년 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결혼은 파탄났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제 자신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고통을 성장의 힘으로 바꾸었는지를 공유했다. 연설의 마지막에 나는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후 수많은 참석자들이 명함을 교환하기 위해 나를 둘러쌌다. 그중에는 업계의 거물들도 적지 않았다. 박 회장은 멀리서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얼굴에는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역력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서연아, 나 출소했어. 요즘 아주 잘 지낸다고 들었어. 축하해. 우리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민준이었다. 내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고 놓쳐버린 사람은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아시아 태평양 기업 포럼에서의 연설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며 내게 몇 가지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는 몇몇 경제 잡지에서의 인터뷰 요청이었고 그 다음은 TV 경제 프로그램의 게스트 출연 제안이었다. 마침내 한 출판사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쓸 의향이 있는지 연락해왔다. 이 총괄님, 이제 회사 스타가 다 되셨네요. 어린 비서가 웃으며 말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러는데 요즘 팬들이 꽃을 자주 보낸대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는 출처불명의 모든 선물을 거절하라고 안내 데스크에 당부했다. 명성은 양날의 검이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내가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이지아 팀장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서연 이사님, 다음 달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연합회에서 이사님을 성공한 여성 대표로 초청하여 고급 포럼에서 연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EO께서 승인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나는 금박을 입힌 초청장을 받았다. 거기에는 새 시대, 여성의 성장과 권한 부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초청 연사 명단에는 유명한 기업가, 학자, 예술가들이 있었다. 내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이 정도 규모는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나는 조금 걱정스러웠다.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이지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사님, 요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역습의 여왕, 현대판 노라.
이사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는 감격해서 계속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모든 친척에게 TV 생중계를 보라고 알리겠다고 하셨다. 서연아,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민준이라는 애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 내 미소가 굳어졌다. 거긴 왜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구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보니 많이 야위고 말도 훨씬 공손해졌더라. 잘못했다고. 네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보상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엄마, 아빠, 제 전화번호 알려주신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어머니가 서둘러 말했다. 내 아빠가 빗자루 들고 쫓아낼 뻔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는 그를 만나지 말라고 부모님께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등장은 잔잔한 내 마음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세계 여성의 날, 포럼은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까지 여성의 자기 재창조의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준비했다. 내가 어떻게 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가치를 되찾았는지를 공유했다. 우리가 자신을 정의할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한 부여는 그 권리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이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이혼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독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많은 여성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내 어머니도 있었다. 그녀와 아버지는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서울로 오셨다. 그 후 백발의 한 여성이 직원의 호의를 받으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유명한 여성 기업가인 것을 알아봤다. 서연 양, 정말 좋은 연설이었어요. 그녀가 자애롭게 내 손을 잡았다. 진솔한 이야기는 항상 가장 큰 힘을 갖죠. 앞으로도 여성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요. 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계속 터지며 이 순간을 기록했다. 그날 저녁, 이 사진은 주요 경제뉴스 사이트의 일면을 장식했다. 포럼 후 리셉션에서 나는 수많은 명함과 협력 제안을 받았다.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조금 지쳐 있을 때 파티장 문가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든 채 행사장에 섞여 들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자 양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서연아, 민준이 나를 보자마자 눈이 환해졌다. 그냥 직접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 넌 이제 너무 멋있어졌구나. 그는 정말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예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손에 든 꽃다발은 싸구려 같고 애처로워 보였다. 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가주세요. 네가 날 만날 면목이 없다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먹먹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유나는 내 돈 다 갖고 튀었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고 직장도 잃었어. 이게 다 내 업보야. 그의 눈물 젖은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예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미워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난 일은 지난 대로 두죠. 내가 말했다. 앞으로 잘 살길 바라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서연아.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경호원분들. 나는 몸을 돌려 불렀다.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민준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몸부림치며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서연, 이 무정한 여자. 하루 부부의 정이 있는데.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든 채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나를 맞았다. 나는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날 밤 이후 민준은 다시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 막노동을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쓰러진 어머니를 돌본다고 했다. 어떻게 되든 그것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었다. 포럼의 열기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내 링크드인 팔로워 수는 급증했고 매일 수백 개의 상담 메시지와 협력 제안을 받았다.
회사는 이 기회에 나를 신설된 여성 리더십 개발센터 책임자로 임명하고 추가 스톡 옵션을 지급했다. 봄이 오자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계약하는 날 나는 특별히 내 단독 명의로만 된 등기부등본을 선택했다. 텅 빈 새 집에 서서 나는 지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축배를 들자고 했다. 이야 이 총괄님, 이제 정말 인생의 승리자네. 화면 저편에 지원이 사과를 씹으며 말했다. 근데 연애는 뭐 새로운 소식 없어? 일이 내 최고의 연인이야. 나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 내 로펌 파트너 승진은 어떻게 됐어? 내 덕분에 성공했지. 지원이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흔들었다. 이제 사무실 늙은이들도 나보면 깍듯하게 최 변호사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화면을 통해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4월의 서울, 공기 중에는 라일락 향기와 버들가지가 흩날렸다. 멀리 도심의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1년 전 나는 아직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이서연이었다. 오늘 나는 나비로 탈바꿈하여 예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출판사 편집자의 이메일이었다. 수정된 원고를 보낸 것이었다. 내 회고록 다시 태어나다가 초고를 완성했다. 연말에 출간될 예정이었다. 편집자는 내가 건강한 연애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장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편집자는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많은 독자들이 그런 상처를 겪은 후 이사님께서 아직도 사랑을 믿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나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하얀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지만 나 자신을 더 믿는다. 진정한 안정감은 결코 타인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서 온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조용히 떠올라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